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법당에서 예불 볼 때 우리 신도님들도 같이 예불을 같이 이렇게 소리 내서 해도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해서 잘 안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크게 해도 되니까요. 같이 정건할 때나 실정례 할 때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시 공양하는 거, 이게 이제 종교기관은 오늘 이렇게 24일 자정까지 이제 그게 거리두기 뭐 관련 조치들이 일단 뭐 시행이 된다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공양간에서 하는 걸로 우리 신도님들 예불하러 오시면 내일부터는 공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까지는 뭐 그냥 오늘 떡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오늘까지는 아쉬운 대로 그냥 가시고 내일부터는 사시공양을 절에서 해도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초파일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초파일 때 공양을 하는 거는 좀 우선은 불안하고 두 번째는 사실 2년 동안 우리가 행사를 못 해가지고 우리 봉사하실 분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파일은 작년처럼 뭐 아쉬운 대로 그렇게 떡과 과일과 생수로 대신하고요. 올 1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2년 동안 코로나 때 못한 그런 활동들을 재기를 이제 올 1년 동안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초파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은 제가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소식지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2020년도 4월달 소식지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만 2020년도 3월달, 4월달 그 해 봄이 정말 미세먼지도 없고 황사도 없고 살면서 그렇게 청명한 봄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들 다 무등산 와가지고 다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무등산도 오르고 잔디광장에서 335 이렇게 서로 뭐 있기도 하고 참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던 어떤 쉬어가는 시간, 뭐 휴식의 시간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때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막 퍼져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때 그랬지 하겠지만 그 유명한 31번 기억납니까? 지금은 뭐 하루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31번 확진자가 확 퍼뜨려가지고 전국으로 다 퍼졌잖아요. 그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때는 겨우 30명 전국에서 확진자 나왔는데도 온 나라가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대화하다가 누가 옆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서로 긴장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기억나죠?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뭐 정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택근무에 뭐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게 이제 뭐 온라인으로 원격 교육 이런 게 일상화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끝이 보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비행기 값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2년 동안 못 가던 그 답답함을 푼이라고, 뭐, 제가 미국 뉴욕을 비행기 타고 가본 적이 없어서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뉴욕 가는데 뭐 300 몇만 원이래요, 그게. 하여튼 엄청 비싼 거랍니다. 태국도 뭐 가는데 70 몇만 원.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미어 터진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름까지 예약이 다 찼대요, 이미. 이탈리아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우리가 언제 코로나 그런 거 했나 싶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뭐 포스터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한 이야기가 아무 소용없어요. 또 하나 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제가 또 놀랐던 게 작년에 뭐 오징어 게임이 뭐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등을 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의 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넷플릭스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 넷플릭스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코로나 기간에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며칠 전에 넷플릭스 주가가 하루 만에 뭐 30%인가가 급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이제 회사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날 완전 실적이 뭐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하루 사이에 67조가 그냥 증발해 버렸대. 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는 이제 완전히 요즘 말로 폭망한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그 백신 회사 있잖아요. 모더나 백신. 그 회사도 코로나 때는 주가가 뭐 어마어마했는데 거기도 주가가 지금 40% 이상 다운됐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 코로나가 좀 끝이 보이니까 사람들은 다시 원래대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뭡니까? 항공, 뭐, 여행, 이런 쪽의 수요가 막 폭발하고, 대신, 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든 뭐 그런, 하든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위축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긴 그 코로나 기간에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버티나,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까? 이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끝난 게 아닐 것이다. 또 코로나 비슷한 게 또 오고, 뭐 또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 정작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저쪽 유럽의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2달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전쟁은 계속 봐왔습니다. 그죠? 이라크 전쟁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뭐,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지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쟁을 해도 별로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그쪽은 항상 대전이 있고, 그래도 우리 생활에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전쟁을 하나 보다. 아유, 저 나라는 맨날 전쟁을 하네.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온 세계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상해 같은 경우. 우리는 뉴스에 상해만 나오니까
상해시만 지금 다 그 시민들을 봉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많은 대도시들이 지금 봉쇄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이 올 수도 됐어요, 지금. 그러면, 아, 중국이 올 수도 했구나. 저 나라 사람들은 참, 또 봉쇄하란다고 말을 잘 듣네. 참, 이상한 백성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남의 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컴퓨터 부품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그거를 환불 조치를 당했어요. 나는 환불하지를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업체 쪽에서 그냥 환불을 하더라고. 이제 뭐 돈을 다시 돌려주니까 내가 뭐라고 따지진 않았는데, 이 양반들이 왜 이러나 하고 보니까 그 부품이 중국산이에요. 중국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상하이나 그쪽 항구에 배들이 지금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 한대요. 중국이 올 수도 돼 있으니까 당장 그게 중국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내 같은 사람한테도 지금 영향이 오는 거예요. 당장. 그러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게 내하고 뭔 상관이냐. 스님은 이 법회하는 날 쓸데없는 그런 저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요즘 사실 저는 마트에 가서 식용유를 사보질 않아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식용유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그러대요. 1,000원인가 1,600원이 올랐다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해바라기유의 40%를 생산한대요. 40%면 절반이 돼, 그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해바라기유를 거의 안 쓰니까 별 문제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이 해바라기유를 인도, 중국, 터키, 이런 나라에서 많이 쓴대요. 해바라기유를.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딱 터져버려가지고 수출을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통에 수출, 수입, 생산 이런 게 다 스톱되니까. 그러니까 해바라기유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인구가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해바라기유를 못 쓰니까 대신에 콩기름, 식용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식용유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 간식이 뭡니까? 치킨이잖아요. 저는 사실 튀긴 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안 먹습니다만 너무 그래가지고 그거 다 기름으로 튀기는 거거든. 그러면은 콩기름값, 식용유값이 올라가면 치킨값이 올라가고, 그지? 물가가 그러면은 다른 물가도 또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살기가 힘드네서 돈 쓰는 게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이 위축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또 그런 문제만 있냐 하면 또 뭡니까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내놨는데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 부동산은 워낙 복잡해서 어쨌든 그런 정책이 지금 와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바뀌는 시점이라 사람들이 관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답니다. 서울에서도 강북 쪽은 아파트가 안 나간대요. 당첨이 돼도 사람들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뉴스에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을 샀다.
지금 안 사면은 늦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은 몇 천만 원씩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1,000만 원 떨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는 오히려 더 세졌어요. 왜냐? 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에서 야 이거 물가 올라가면 안 된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이자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대출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앉아서 생돈을 그냥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총체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기후에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동시에 그냥 생기는 걸 퍼펙트 스톰이라 그런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심각한 위기에 올해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이제 뭐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세상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지금 불안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가 상당히 지금 그 파국을 향해서 막 좀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세계에서 생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 최근에 2020년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가? 왜 중국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저거는 3살 먹은 어린애도 말도 안 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왜 중국은 저렇게 고수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이런 시국에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2020년 3월 달인가 보니까 코로나에 대처하는 불자들의 자세, 뭐 이런 주제로 본문을 했더만요, 보니까. 그때. 2년 전을 보니까 지금을 돌이키게 돼요. 지금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이미 코로나는 이제 이 전 세계인들 관심에서는 벗어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내 같은 사람하고 신냉전하고 뭔 관계가 있냐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냉전,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냉전은 그거잖아요. 미국하고 소련이 옛날에 맨날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싸웠잖아요. 그게 냉전입니다.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뒤로 물러나는 듯 했지만 그게 오히려 코로나가 이런 신냉전을 가속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냉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왜 지난 몇십 년 동안 냉전이 이 지구상에 있으냐. 냉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냉자는 차가울 냉자고 전자는 전쟁할 때 전자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 총 쏘고 폭탄 터뜨리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2차 대전을 해가지고 핵폭탄을 일본에 탁 떨어뜨려 보니까 야 이거 전쟁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라고 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 이제 앞으로 싸울 때는 싸우는 신용만 하고 말로만 싸우자. 이게 냉전이에요. 말로 싸우자. 그리고 정 싸울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안 다치는 곳 어디입니까?
변방,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요런 데서 좀 대리전으로 우리 말고 그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자. 요렇게 해서 한 몇십 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에 2차 대전 이후에 한 3, 40년 동안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어요. 오히려 냉전 때문에. 근데 소련이 붕괴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게 소련은 사회주의고 미국은 자본주의고 생산력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런 막 군비 경쟁에서 나가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 90년대부터 한 20년 가까이 독주를 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지. 미국 혼자 다 하니까 누가 제일 배가 아파요? 중국 애들이 제일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국보다 더 힘도 세고 돈도 더 많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등을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제치고 우리가 좀 세계를 주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중국 애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 야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대1로 정책이다 해가지고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끼리 뭉치자. 라고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 막 중국과 유럽, 중동아시아, 유럽을 잇는 그런 경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자. 우리가 항구 만들어 줄게. 뭐 우리가 공장 지어 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피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어떤 경제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요 몇 년 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중국이 도전을 하니까 미국이 야 저거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총칼로는 붙으면은 서로 다 망하니까 경제적으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한창 누르고 있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빵 터져버리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 당장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막 찍었습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막 찍어서 사람들한테 다 줬어.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한 지금 코로나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일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 하니까 돈을 막 찍으니까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물가 상승이 2차 대전 이후에 유례 없는 물가 상승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고 그래요. 뭐 집이 엄청 비싸졌대, 집값이. 이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 잡는다고 돈을 막 천문학적인 돈을 막 찍어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죠. 이 와중에 푸틴이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느라고 힘 빠지고 정신없고 국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미국이 지금 제가 지금 많이 힘이 들구나. 요때 내가 치고 나가면 좀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려는 요 시점에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기는 미국과 유럽,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과 중국과 곁다리로 러시아까지 끼운 이 한 축이 대결하는 새로운 어떤 냉전 구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싸움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요런 데서 일어났다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세계 식량 대국이고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대국이란 말이에요. 이 두 나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우리 같은 나라에도 지금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저렇게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장 지금 우리 생활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 중에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벌어져 있는 돈이 상당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신냉전 구도 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그늘에서 성장을 해온 나라거든요. 그러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너 그거 지켜줄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회주의 세력, 저 소련,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데에서부터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줄게 미국이 해서 뭐 친미 정부도 세우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열심히 경제 성장만 부지런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그동안 같이 뭐 무역하면서 돈 벌이던 거 이제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보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고, 그럼 중국이 왜 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저렇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강조하는 게 중국몽이다, 그지? 중화사상의 부흥, 중국의 부흥. 이게 지금 시진핑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말이 사회주의 국가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자본주의 국가예요. 이거는 뭐 선적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공산당이라는 집단이 지배를 할 뿐이지 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거든. 왜냐하면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이 막 냉전 체제에서 싸울 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준 겁니다. 중국을 자본주의화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닉슨이 외무부 장관 할 때 70년대 중국 가서 막 핑퐁 외교했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문을 열게 하고 자본주의화 시켜준 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중국 물건을 누가 사줘서 미국에서 다 사준 거야. 그 만드는 거를.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자본주의를 가르쳐주고 또 중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중국이 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집단이 지배를 한다고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거든요. 이런 중국 지금 계속 미국이 문제 제기하는 신장 위구르족 있고 티벳 뭐 있고 우리 뭐 조선족도 있고 장족 56개 뭐 민족인가로 구성된 국가예요. 중국은. 이 다민족 국가는 소련처럼 자칫 잘못하면 깨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강조하는 게 중화사상입니다. 네가 조선족이든 네가 위구르족이든 네가 티벳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중국인이다.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주변에는 그 소수민족이 만든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조선족은 우리나라가 있고
아프가니스탄 저쪽에도 또 그런 뭐 위구르족 그런 사람들은 또 그쪽에 나라가 있고 하니까 그 소수민족들을 뭐 우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독립하겠다. 우리 옆에 이미 우리 민족들의 나라가 있으니 우리 독립하겠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소수민족들의 다양성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산당에서는. 그리고 애국심을 무조건 고취시켜야 돼요. 우리는 중국인이라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도 보면 편파 판정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중국이 금메달을 싹쓸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중국이 최고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한테 막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공산당에서 하는 거지. 공산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공산당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공산당 체제의 정점에는 시진핑이 있고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뭐 연말에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는데 가장 성과로 내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중국은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 이게 이제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이 아직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런 막 제로 코로나 정책,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코로나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돈을 못 썼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최소 몇 년간은 지속이 될 거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어떤 식량 관련된 물가 인상 이런 게 영향이 얼마나 가냐. 전문가들 이야기는 최소 3년은 갈 거다. 그러면 최소 3년은 우리 생필품의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겁니다.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상반기 올해 3월 달에 물가 인상률이 4%를 넘었어요. 이거는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몸은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런 시기가 최소 몇 년 동안 도래할 거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기뻐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이. 그 이유는 지금 말했지만은 이런 신냉전 시대에 누가 이 글로벌한 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신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 최소 한 수십 년은 이런 상황이 진행될 거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이 그 두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을 피해가기가 힘들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랬고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중국이 봐서 여차하면 미국이 우리가 대만을 쳐도 미국이 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대만 바로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올해 초까지 중국이 대만 영토를 침범한 게 올해만 58인가 그래요. 수시로 비행기로 그냥 보란 듯이 대만 영공을 왔다 갔다 중국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똑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살짝 넘어서 처음에 왔을 때 그랬거든. 우리 지금 군사훈련 중이야. 전쟁하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확 넘어왔잖아요. 대만도 똑같죠. 지금처럼 우리 지금 군사훈련 중이야 하고 계속 대만 영토를 비행기가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확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언제? 미국이 지금 이제 힘이 딸려서
어떻게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죠? 한반도지, 그 다음에. 북한은 실질적인 중국의 식민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다른 게 아니고 중국과의 그 보이지 않는 암거래 시장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면서 다 차단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난 1, 2년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중국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 북한의 모든 무역이든 경제든 금융 다 제재를 걸어 놓으니까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중국이나 러시아 그쪽밖에 없거든. 이미 북한은 식민지화 되어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이 한반도를 자기들이 완전히 속국화 시켜버리면 태평양이 뻥 뚫리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지금 우리가 나는 그냥 나이 먹어서 내 같은 보살이 집에서 밥이나 하는데 무슨 신냉전이 어떻고 뭐 근데 이게 다 우리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불교는 보면 항상 이 청빈한상, 소욕지족을 강조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자. 라는 것을 항상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유를 단순화시키면 부처님도 그랬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우리는 생산활동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절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죠? 물론 요즘에는 뭡니까? 절에 뭐 카페도 만들고 뭐 책방도 만들고 해서 뭐 팔고 해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부죠. 불교는 종교고 우리는 생산활동을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 같은 제가 신도들의 시주, 공양에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도들의 시주와 보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데 돈을 펑펑 쓰면 어느 신도가 시주를 하고 공양을 하겠어요. 수행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돈을 쓰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자는 시주에 의지해서 사는 수행자는 청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소욕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주자가 뭐 예를 들면 국가라든가 어떤 권력 집단이 큰 시주자가 된다.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나 뭐 고려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였죠. 그런 경우죠. 국가에서 불교를 밀어주는 거야.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막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불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를 했지. 중이 돈맛을 보면 그때부터는 되는 일이 없어요. 뭐 중만 그런 게 아니고 성직자가 수행자가 돈맛을 알면은 그때부터는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고 소욕지족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남이 만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자. 옛날에 원시인들이나 뭐 옛날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배틀로 천을 짜가지고 다 만들어서 살았어요. 자급자족했죠. 좀 넓게 보면 마을 단위에서 자급자족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식용유 값이 팍 뛰고 밀가루 값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이 뛰었대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가루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인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10%만큼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밀가루를 찾는 거죠. 너도 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가루가 부족하면 줄을 서가지고 1번 받아가세요. 2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너도 나도 몰려오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10%가 줄어도 인상은 60% 이상의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뭘 말하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만드는 게 없어요. 다 남이 만든 것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내한테는 뭐만 있습니까? 돈만 있어요. 근데 그 돈도 자세히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물건 살 때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꺼버리면 끝이죠. 심지어는 카드도 안 끊죠. 지금 핸드폰만 딱 갖다 대면 끝이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요즘은. 돈이라는 게 실체를 굳이 따지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 전산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숫자예요. 중현스님 100만. 100만 원도 아니고 그냥 숫자야. 그 숫자가 여기 있던 숫자가 저쪽 데이터로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수행자들이 시주자의 의지에서 청빈하게 살았던 거나 지금 우리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평생 가도 한 번 볼 일 없는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는 우리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소욕지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욕심 많이 내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사실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돈이 막 돌아야 돼요. 그죠? 돈이 돈다는 말은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누군가는 많이 벌죠. 돈이 왜 돈이냐? 돌아야 되니까 돈이에요. 돈이 회전율이 빠를수록 그 사회의 경제는 활발한 겁니다. 사실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려면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먹고, 더 멋있게 입고, 더 화려한 생활을 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우리들의 삶이 좀 그런 상과는 좀 반대 거리가 있는 삶을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덜 먹고, 덜 쓰고, 또 덜 입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우리도 이제는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어떤 청정하고, 청빈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당분간은 살아야 된다. 이 신냉전이 우리 코앞에 닥쳐있는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이 살아야 되는 마음 자세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청빈한 삶, 소욕지족의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면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차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차 같지도 않은 차를 타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 대한 불만만 커지게 되고 해답도 없는 해결책을 달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시끄럽고 내 마음도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요약을 하자면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신냉전이라고 하는 또 어떤 괴물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청빈한상 소욕지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불자들의 올바른 자세다. 오늘은 신냉전 시대에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